되게 수학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네. 논리적인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짜 때리고 싶다. 아니 어차피 본전이 어차피 만날 일이 없어요. 은퇴하실 거예요? 이거 있다 본데. 못 나가 니들. 문이 없거든. 먼저 첫 번째 사연은 정상모 선생님이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집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굳이 친구들에게 말하거나 티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일마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곤 해요. 생일 일주일 전부터 무슨 선물이 받고 싶냐는 친구의 질문에 저는 무슨 선물을 사주냐며 그냥 밥 먹고 카페에서 수다 떨자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친구들이 챙겨주는 생일 선물을 보면 저도 그에 맞는 선물을 그 친구에게 해주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선물을 주지 말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생일이자 그 친구는 저에게 옷을 선물해 주었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가격을 찾아보니 8만 원이 넘는 비싼 옷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지만 부담이 되었어요. 두 달 뒤 그 친구의 생일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정도 금액의 선물로 보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물을 돌려주어야 하나 아니면 솔직하게 사정을 말을 해야 되나 5만 가지 생각이 들고 복잡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사실 아직 애기들이잖아요. 얘네가 뭐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아직 속에 있는데 그냥 이 마음을 친구한테 얘기하면 좋겠어. 친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약간 병이 생길 것 같아. 근데 이게 선뜻 뭐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마음으로 이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을 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만약에 뭐 8만 원보다 되게 좀 적업한 표현이지만 8만 원보다 싸! 근데 그걸 선물했다고 그 친구가 만약에 야 나는 8만 원짜리 샀는데 너는 왜 6만 원이야? 이러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의 선물로 보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답해야 된다는 생각은 관습적인 거잖아요. 어른들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식장 가면 저번에 내가 20만 원 했는데 왜 너 20만 원 안 해? 이거는 그냥 어른들의 그러니까 세상이잖아요. 뭐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미안함을 좀 담아서 진심 어리게 쓰면 친구라면 당연히 이거를 받아주겠죠. 저는 간단하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수치가 좀 있잖아요. 8만 원. 근데 이제 8만 원이면 학생들한테는 그것도 되게 너무 신기해. 비싼 옷이에요. 맞아. 자기의 집의 경제협상을 얘기 안 해도 이건 나한테 너무 비싸다. 우리가 이런 관계는 아니지 않냐. 이런 건가요? 이런 거 아니야? 책임 있다고 덮고 따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안 맞는 애들이에요. 너무 비슷해요. 안녕하세요. 곧 고3이 되는 고2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지적장애 2급인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고로 후천적인 장애를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유치원생 때까지는 오빠의 장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나 편견도 없었대요. 어렸으니까.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점차 이제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때로는 저희 집에 놀러 가자는 친구들에게 거짓말로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인지 모르게 주위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같아 밝히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깊게 사신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열려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위축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오빠가 좀 다를 수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근데 그랬는데 만약 그쪽에서 이상하게 본다면 저는 그냥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친구. 집에 놀러 가자고 하는 친구한테 거짓말로 다른 곳에 만나자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즘은 코로나예요. 어딜 집에 와? 바깥에서 만나 바깥에서. 어디 좀 지금 들어와. 네.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그런 것들은 오빠랑의 관계를 벗어난 외부의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어 그것도 어쩌면 오빠에 대한 애정이니까 오빠 더 많이 챙겨주고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꾸 화제를 돌리면 집에 놀러 가자는 친구들한테 거짓말로 다른 곳에 만나자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저는 그래도 그냥 당당했던 것 같아요. 좁고 불편할 수도 있고 올라오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괜찮으면 와라. 그래서 그거 싫어하는 친구는 안 만난 거예요. 혼자 그냥 끝. 아, 엄마한테 혼날까봐 맨날 친구들 데려가면 이놈의 네 집에 가! 그런 스타일 같아. 인싸죠 좀. 아, 그냥 애들 다 데리고 집에 가서 조리풍 막 먹고 친구인지 뭔지 그러셨을 모르겠지만 일단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놀면 좀 출출하다. 야 우리 집 가. 막 이러고선 데리고 가면 이제 엄마가 빗자루 이놈의 집이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족, 친구 이게 엄청 세잖아요. 어른이 되면서 제일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생기는 게.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해결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였으면. 그러니까 더 열심히 오빠를 위해 뭘 해라고는 이 친구가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해결해 주는 그 시점이 올 거다. 그리고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훨씬 중요해요. 저 때는 친구 관계가 되게 소중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살아보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죽자하자 했던 그 친구들을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 선생님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 만나요? 거의 만나질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 한 명을 안 봐요. 여기 작가님들, PD님들 다 그럴 거라니까. 친구 없죠? 고등학교 만나는 친구 없잖아.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오빠를 어떻게 볼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결국 안 만나. 안 만나. 어차피 손절이야. 어차피 만날 일이 없어. 이 인생에 하던 놈이 되잖아. 은퇴하실 거예요? 친구 없죠? 고등학교 만나는 친구 없잖아.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인문학의 중요성이 각종 매체에서 자주 언급되던 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인문학을 배우고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해 좀 이게 간지가 나죠.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철학에 빠져서 진리를 탐구하고 성찰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색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이게 습관이 되어서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스스로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유를 찾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고민제보창에 글을 쓰는 이 와중에도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지금 이 글을 굳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곳에 쓴다는 건 내가 생각이 많다는 걸 과시하고자 하는 관종심리가 깔려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곤합니다. 근데 피곤한 건 둘째치고 나와 상대의 생각과 심리를 아는 것에 유용하게 쓰이는 스킬이 어느 순간부터 인간에 대한 불신과 자기 혐오의 발단이 되니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되게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글을 읽으시면서 선생님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읽는 게 피곤해. 글 자체가 피곤하게 썼어. 봐봐. 인간 불신, 자기 혐오, 유용한 스킬. 그러니까 피곤한 애라고, 피곤한 애. 본인이 피곤하게 지금 살잖아. 뭐 하시는 거야? 야,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문희영 스튜디오에는 작은 룰이 하나 있습니다. 문과, 이과, 티 내면 네. 맞기로 돼 있잖아요. 이과 이게 이과 T. 아니. 제가 한 대 일단 맞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무슨 같아요? 엉덩이요. 정확히 때려야지 이건. 아니. 딱딱하다 이거. 지금 피곤하다고 하시는 저 키워드들이 인문학에서는, 사회과학에서는 그냥 진리예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회과학자나 인문학자는 세상 모든 만물이 당연해지거나 정답을 찾으려고 할 때 은퇴하면 된다. 우리는 늘 의문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저 마지막에 나오는 저 불신과 혐오는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얘는 얘 서울대 철학과가 뽑아줘야 돼. 진짜. 네, 진짜로. 우리가 철학적 사유를 한다, 뭐 인간에 대한 존재 탐구 뭐 이런 거야 인문학 쪽에서 필수적인 요소긴 한데 저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나와 상대의 생각과 심리를 아는 것에 유용하게 쓰인 스킬. 지금은 약간 그런 거 있는 건데 지적 자부심 본인에 대한. 저는 이게 아까 읽으면서 바로 이거는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본인의 행동들을 검토하고 하는 거는 또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인문학은 결국은 지향점이 사회를 바람직하게, 인간을 바람직하게, 사유의 능력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지 인간을 싫어하고 너를 혐오하는 게 돼버리면 얘 무너져. 마지막 사연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혼이 날 것을 각오하고 고민을 적어봅니다. 저는 19살 현역 고3 학생입니다. 수능이 코앞이니만큼 열심히 저 물음표 어떡하지?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수능이 100일 남았을 무렵부터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있잖아. 재수하면 어때? 요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리고 한 해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더 혼이 나야겠죠. 알고 있네요. 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수험생에게 따끔한 일침과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요? 네, 혼 나야죠. 재수하면 어때? 예, 재수해도 됩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한 재수를 하면 재수하는 게 곧 고3이다. 너는 1년을 더 하게 된다. 1년을 더 했는데 그때 재수할 때도 고3처럼 행동하면 너는 1년을 또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재수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세요. 또 삶아져야 되나? 저 약간 수학적 기납법이 생각이 났어. 수학적 현역. 수학적 현역. 근데 되게 지금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데요. 저 일단 맞았어요. 수학적 기납법 아십니까? 이번 한번 용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수학적 기납법 아닙니다. 압니까? 연역법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약간 현역이 일수고 재수가 이수라 하면 그 간격이 괜찮은 거면 모든 자율수 애들에서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 20수 하면 그때는 출생자 수가 지금의 반이래요. 한 20수 해서 대학 가시죠? 40대 대학 입학하기 딱 좋네요. 네. 그런 근데 수학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네. 논리적인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학생 일단 때리고 싶다. 나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신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재수를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거는 n수의 n을 늘릴 뿐이다. 따끔한 일침을 원했던 것 같아요. 자, 시원하게 욕 한번 해주세요. 야, 이 일침을 원하고 쓴 것 같아. 약간 혼나는 것도 좋아하는 애네. 약간의 고민이 있어도 홍이와 나야 사이에 좀 세게 들어갔잖아. 약간 고민 많아 지금.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수능전 마지막이긴 하니까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짧게 메시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쫄보되지 말고 열정의 차이를 만든다는 생각. 너무 준비된 멘트 같다. 당당하게 수능장 가서 본인 실력만큼 딱 성적표 받아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모두 다 응원할 테니까 파이팅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수능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뭔가 여러 가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맞으니까 가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열심히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흐르는 거라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너무 열심히 해서 끝나고 막 눈물 나는 그런 진짜 뜨거움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끝나고 우리 다시 볼 수 있겠죠? 화이팅!